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공무원 국어의 탑박준입니다. 13강입니다. 시상조개 방식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희곡이입니다. 이것도 형식이야. 아무튼 여러분들 문학을 끝내겠습니다. 이건 같아. 자, 희곡까지 있으니까. 그 다음은 구조문학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시상전개 방식의 개념과 종류, 희곡의 이해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출발. 시상전개 방식.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시상전개 방식. 보통 이 시상전개 방식이요. 내용이 아니라 형식 문제 아닙니까? 이미 제 교재에서는 꽤 많은 시상전개 방식을 설명했으니까. 여기는 시간이죠.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넘어오는 이런 것을 역순행 조구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말. 근데 실제 보시면 알겠지만 시상전개 방식 자체가 선택지 하나 정도의 위치죠. 만약에 대놓고 여기서 시상전개 방식을 물었다면 다 그렇게 써져 있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자 작품을 줘 감상하래 그리고서 선택지 하나 정도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체를 차지하든 하나만 차지하든 간에 이것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결국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형식 문제 아닙니까? 시상전개 방식은. 근데 내용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요 형식을 찍어낼 수가 없어. 무슨 말이겠죠? 내용 다음에 형식이 있는 거지 이게 따로따로는 좀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본문 들어갑니다. 자, 참고로 이 작품이 윤동주의 서시라는 작품이고요. 즉 성찰적인 작품이죠. 출발. 여기까지가 기, 서, 결이거든요. 보시면 나는 괴로워했다야. 과거 아닙니까? 아유, 과거 시제 썼네요. 과거 시제를 썼다는 것은 결국 과거의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 썼다고. 두 번째 답니다. 걸어가야겠다. 앞으로. 미래죠. 오늘 밤. 이 오늘이라는 것은 현재 아닙니까? 스치운다. 이건 재밌는 게 있다. 그치? 선엄한 어미를 가지고서 두 시간을 나타낼 수 있겠다. 얘는 현재. 그러니까 당연히 과거에서 미래 갔다 다시 현재로 모는 요거는 맞습니다. 이 말입니다. 가능하죠. 이 정도야 뭐.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는요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출발. 참고로 이 작품의 제목은요 서시입니다. 윤동주의 서시라는 작품이야. 지극히 성찰적인 작품입니다. 자, 출발. 죽는 날까지 하늘으로. 참고로 이때 하늘은요 자아성찰의 매개체.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여기 뭐 들어갈까? 소망했습니다. 이 말이죠. 너무 쉬웠던 게 뭐냐면 잘 보십시오.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해서 뭐가 서술어 생략. 맞지 않습니까? 소망했다 이런 것들을 생략했으니까. 조금의 잘못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새에 있는 바람에 이때 바람이라는 것은요. 아주 조그만 시련입니다. 개인적인 아주 사소한 실수? 요 정도의 느낌.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뭐 했습니까? 괴로워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거의 결벽증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야. 거의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야. 조그만 잘못도 용납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그러니까 화자인 내가 자신의 지나온 삶을 쭉 보면서 나 이랬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자, 넘어갑니다. 자,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별은 좋은 거야. 노래하는 마음으로. 별이라는 것은 이상, 꿈, 뭐 소망, 그 정도의 느낌이겠죠. 이걸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겠답니다. 사랑의 실천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 이때 길은 소명이죠. 맡은 바 소명을 기꺼이 수행하겠습니다. 이 말 됐습니까? 다짐. 사랑을 실천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열심히 하고 이것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고요? 다짐하고 있다고요. 오늘 밤은 부정적 현실입니다.
별이, 바람. 이때의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 전체의 실현을 말합니다. 이 바람과 이 바람은요. 이 바람은 개인적인 아주 사소한 실수, 그런 실현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 민족 전체의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일 마지막 현재는 뭐가 있습니까? 현실을 인식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라고요. 다음은 위시에서 시대적 상황, 일제강점기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별은 하늘과 바람, 잎새와 같은 이게 아니죠. 별은 좋은 건데 바람은 실현이라며. 나쁜 거잖아. 단 몇 번? 3번이죠. 그런 식으로 답을 찍는 거냐? 별건 아니죠. 오케이. 그래서 29번 문제 답 몇 번? 3번. 넘어갑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시상 전개 방식 있죠. 1번부터 시작해서 6번, 7번까지. 진짜네. 제 교재를 바탕으로 만들었으니까. 1번 기승전결부터 7번 문답법까지 쭉 무슨 뜻인지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끝나. 예를 들어서 선경후정이다. 여기에 선택지에 선경후정이 이렇게 있어. 근데 문제는 나는 선경후정을 몰라. 그럼 100% 무조건 틀립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하는 법 자체가 어떻게 한다고요? 선경후정이 뭔 뜻인지만 알면 돼. 앞에 경치, 뒤에 정서, 끝. 그럼 넘어가도 됩니다. 물론 말뜻을 알고 나서 이 말뜻을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정도까지는 돼야 돼요. 수미상관 뭔지 알죠? 처음과 끝이 똑같다고. 처음과 끝이 같거나 비슷한 것이 반복되는 것을 수미상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능, 강조, 균형, 완결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시죠? 시간의 흐름, 시선의 이동, 어조의 변화, 어조가 말투거든.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이 말. 이런 것들이 한번 가볍게. 질문과 답변, 문답법 또는 자문자답 괜찮죠? 자, 넘어갑니다 그냥. 자, 그다음 심상이네. 운율. 심상이란 단어는요. 그냥 다양한 감각으로 바꿔도 상관없어. 심상이란 단어는 이미지란 뜻이거든요. 근데 군무원 시험 정도의 문제에서는요. 그냥 다양한 감각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양한 감각. 이게 심상이야. 그 감각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공감각적인 표현이 중요합니다. 자, 한 장을 넘기면 있겠지. 그러네, 있네. 됐죠? 저 운율은 뭔지 알죠? 운율에서는 뭐만 알면 되냐면 이런 것만 알면 됩니다. 음수율. 됐죠? 음보율. 요 두 개의 단어를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써 있습니다. 음수율과 음보율. 음성률과 음이율. 음이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시에서 나오는 거. 앞에가 똑같으면 두운, 뒤가 똑같으면 각운, 중간이 똑같으면 요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거 가볍게 보시고 현대시니까 음수율 또는 음보율 요 정도의 단어가 뭔 뜻인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렇죠? 끝. 자, 지금부터는요. 여기 심상을 제시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김종길의 성탄제죠. 성탄절, 크리스마스.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계기, 그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작품의 주제가 아버지의 사랑이죠. 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자, 한번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발. 어두운 방 안에 빨간 숯불이 피고. 이런 거 눈에 보십니까? 어둡다. 우선 공간적 배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두워. 근데 숯불이 빨개. 그럼 결국 어둡다라는 것과 숯불. 이런 것들이 바로 색채의 대비야. 뭘 드러낼 수 있냐? 이 색채 대비를 다른 말로 선명한 이미지 표현이라고 합니다. 됐죠? 누가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께서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 이게 나죠? 지키고 계셨습니다. 이윽고 눈쏘굴입니다. 눈. 이게 실험이 역경이다.
해치고 아버지께서 뭐를? 약을. 흔히 말하는 해열제를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 해열제가 바로 산수열매였죠. 그러니까 결국 눈속을 해치고 아버지께서 산수열매를 따오는 그런 모습 봐봐. 그만큼 자식을 본다고요? 사랑한다고요. 괜찮아요. 그런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느꼈습니다. 언제? 이때. 이 왜 제목이 성탄절까를 한번 고민해 봤거든요. 왜 제목이 성탄절까? 성탄절, 크리스마스. 누가 떠올라? 예수. 예수가 어떤 존재?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갔죠. 왜? 자신의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뭐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거죠. 희생. 그 이유는 뭐야?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그런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성탄절이라는 것 자체는 예수를 떠올릴 수 있는데 예수라는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해서. 아버지께서 똑같습니다. 아버지께서 힘든 눈 속을 왔다 갔다 얼마나 왔다 갔다 했습니까? 마음 좀 아들 아픈데 빨리 해열제 찾아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눈 속을 아버지께 해치면서 겨우겨우 뭐를? 해열제 산수열매거든요. 따오시는 거. 결국 뭐야? 사랑이죠.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이게 같잖아. 그래서 제목을 성탄절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죠? 아마 그 정도 의미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 묘사적 심상이라니. 묘사적 심상. 역동은 아니죠. 어디 역동족이 있습니까? 답은 2번이지 뭐. 참고로 이 묘사라는 말 뜻이 뭐냐면 그림을 그리듯이야. 제가 수험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묘사라는 것은 뭐다? 글자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다. 그게 묘사답니다. 글자. 결국 시라는 것은 글자로 써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글자를 읽고 있는데 내가 마치 뭐처럼 그림을 보는 것 같은 느낌. 묘사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실제로 봄씨면 알겠지만 장면이 연상이 돼. 방은 어두워야 되고 촛불은 빨갛게 피워야 되고요. 약간 애처롭게 늙으신 할머니께서 손자, 정확히 말하면 손자. 아픈 열이 나고 있는 그 손자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약간 시간이 지나고 자 아버지께서 방문을 딱 집의 문이겠지. 현관문을 딱 열면서 얘야 약 먹자 뭐 이러면서 약을 가지고 돌아오신 그런 장면이 충분히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글자로 시를 썼지만 우리는 글자를 읽으면서 마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말. 그렇죠? 비유적인 심상은 없죠. 비유가 없잖아. 상징도 안 되겠지. 솔직히 상징적인 심상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주된 심상은 묘사가 맞습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눈 속 아닙니까? 실험이 역경의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이 몽땅 다 상징으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주는 아니잖아. 그리고 굳이 눈 속을이라는 단어 자체를 그냥 진짜 눈 속으로 설명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장면이 연상되니까. 그래서 역동적인 것은 좀 그렇죠. 역동이라는 게 힘참이거든. 예를 들어 물이 콸콸콸 막 흘러가는 그런 장면, 역동적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아무튼 그래서 자 30번 문제는 답 몇 번? 2번.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오, 시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자 이게 흔히 말하는 뭐냐면요, 작품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감상입니다. 작품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감상.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게 제목이 알 수 없어요죠. 알 수 없어요. 제목이 어디다? 이치 밑에 한용우님의 알 수 없어요. 됐습니까? 자, 실제로 이 작품은 굉장히 간단한 시인데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가 뭐야?
님의 존재. 참고로 이때의 님은 신입니다. 신, 절대자. 여기는 나.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연물을 통해서 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작품에. 자, 가볍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출발. 바람 넘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면서 고요히 떨어지는 뭐는? 오동잎은. 신의 발자취라고요.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했을 때 이때 누구는 누구? 신, 절대자. 이게 신이나 절대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화자인 나는 뭘 통해서? 오동잎이라는 자연물을 통해서 신, 절대자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괜찮죠? 오케이. 스리라는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 신의 얼굴이라고. 신의 얼굴. 자연물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 됐습니까? 다 똑같아. 다 똑같다고요. 됐죠? 문장 구조가 동일하죠. 이런 것을 뭐라 그래?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입니다. 이런 식의 말을 쓰죠. 유사한 통사 구조. 참고로 통사 구조는 문장 구조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가능하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꽃도 없는 깊은 당면의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 신의 입김. 입김. 됐죠? 그녀는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와서 돌뿌리를 울리고 그 하늘을 가르는 작은 신의 이거 누구? 신의 노래. 그죠? 똑같죠? 저녁 노을 신의 시.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가히는 끝이야, 끝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노을은요. 누구의 시입니까? 저녁노을? 신의 시. 구조가 똑같죠? 말씀드렸습니까? 그래서 자, 우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특징은요. 자연물을 통해서 신 또는 절대자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연물을 통해서 절대자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절대자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이것도 좀 알아두시. 통사구조는 문장구조. 전체적인 틀을 보시는 겁니다. 알겠죠? 문장도 봐도 되는데 실제 이 통사구조라는 것은 전체적인 어떤 틀을 봐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잘 나오는 구절이네. 타고난 문제가 다시 기름됩니다. 이게 역설법이야. 타고난 문제가 어떻게 다시 기름될 수 있습니까? 역설.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불교의 사상 중에서 이걸 뭐라 그래? 윤회설이라고 했죠. 이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죽었어? 다시 살아나. 이 말입니다. 됐고,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여기서 나야 나.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특불입니까? 결국 나는 뭐다? 약한 특불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는 몽땅 다 신, 절대자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고 뒤는 뭐야? 나야. 계속해서 뭐 하겠다는 입니까?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다짐, 의지를 나타냅니다. 자, 참고로 약하다라는 것은요. 내가 약합니다. 슬픕니다. 그게 아닙니다. 약간 겸양 또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됐죠? 좋아. 자, 그러면 자, 선택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남성적이고 강건한 어조가 느껴집니다. 강건해? 아이고, 이게 강건한 것 같습니까? 나의 가슴은 약한 등불입니까? 이게 무슨 강건합니까? 그렇죠? 강하진 않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밝은 상황은 아니죠. 왜? 아까 보니까 밤이 있던데? 밤이 왜 이게 부정적인 상황이냐? 이거 됐죠? 이해하시겠죠? 의문형 중결로 이게 답이야. 답이 3번입니다. 자, 그리고 은유법, 설의법, 반복법. 근데 뭔 없어? 풍요는 없습니다. 왜? 풍요라는 단어는요. 속담이나 격언을 사용해서
대상을 조롱하거나 또는 교훈을 줄 때 이것을 풍의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속담과 격언이 없습니다. 그래서 풍유는 안 돼. 됐죠. 은유는 어디가 은유일까? 오동잎은 신의 발자취 이다. A는 B다잖아. 나의 가슴은 약한 등불입니다. 이 말 아닙니까? 즉 나는 약한 등불입니다죠. A는 B다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은유예요. 지기도 있네. 이런 것들이 뭐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됐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33번 문제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적절한 것으로 몇 번이 답이라고요? 3번이 답.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작품에 대한 종합적인 이유와 감상에서 그 표거든요. 아마 이 표는 아시죠? 내재적 관점, 외재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에 그 표를 보여드린 겁니다. 표. 요게 물론 최근 들어서는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군문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작품을 기준으로 왼쪽은 작가, 위쪽은 시대, 오른쪽은 독자. 됐죠? 뭔 말이냐면 자, 작품만을 가지고서 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 내재적 관점. 이런 것을 내재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죠. 요거 말한 겁니다. 그 표가. 작가, 시대, 독자, 묶어. 이런 것을 뭐라 그래? 외재적 관점이랍니다. 알고 계시죠? 이런 것을 외재적 관점. 하나씩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가만 가지고 작품을 감상할 때 이것을 무슨 관점?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시대는 작품은 시대가 반영되어 있는 거죠. 작품 속에는 시대가 반영됐다 그래서 시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관점을 이것을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거죠 이거? 독자가 작품 왜 읽어? 재미있으니까. 교훈 같은 걸 얻을 수 있으니까. 효용입니다. 이런 것을 효용론적 관점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때는 이 말이 바뀌죠. 뭐? 절대론적 관점. 그러니까 결국 내재적 관점이나 절대론적 관점이나 결국 같은 말이 되겠죠. 이게 작품을 감상하는 종합적인 이유와 작품에 대한 종합적인 이유와 감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 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집어넣은 것뿐입니다. 알겠죠? 자, 가볍게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 소설로 넘어가네. 근데 우선은 이 작품 소설 같지 않아 문제가 진짜 재밌습니다. 이거 7급 시험 문제였거든요. 작년도 7급 시험 문제 진짜 재밌었습니다. 이거 갑니다. 다음은 소설 작품에 나오는 대포 소리의 변화야. 이 대포 소리의 변화라고요. 근데 뭘 물었냐면 작중 화자와 됐죠? 자가 작품 속에서 말하는 사람과 소설자를 말하겠죠. 소설이니까. 대포 소리의 거리를 가까운 순서대로 정리한 것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 주어진 힌트를 보면서 거리에 해당되는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 말, 대포 소리가 굉장히 멀다. 예를 들어서 그럼 대포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멀다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포 소리가 가깝다. 그럼 얘가 중요하다고. 대포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 비교했을 때 얘가 앞에 있고 얘가 뒤에 있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가까운 순서를 따지면 얘가 니은 얘가 기억이면 니은 다음에 기억입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라고요. 그렇게 풀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듣죠? 뭐 당연하게 그렇게 풀 수밖에 없죠. 뭐 우리가 어떻게 알아? 대포 소리가. 자, 출발합니다. 생략 쿵. 이게 대포 소리라는 얘기죠. 하고 다음 좀 멀리서 은은한 대포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가 보여? 멀리서 보이십니까 이거? 멀리 있다는 얘기죠. 작중 화자와. 그다음 잘 보십시오. 쿵 하고 또 다시 포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그 포소리가 어떻게 돼? 다가왔다,
멀어졌다. 그리고 또다시 되돌아온 소리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비교한다면 아무래도 이쪽이 조금 더 가깝겠다. 그렇죠? 다가왔다. 약간 좀 멀어지고 또 다가왔다. 좀 멀어지고 뭐 이런 식이니까. 또 한 번에 쿵 하는 포소리. 저 포소리만 없었어도 고노인이요 현을 불러내는데 다시 한번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있네. 포소리가 이렇게 다가온다는 얘기죠. 괜찮습니까? 얘는 왔다 갔다 하는데 얘는 다가온다고. 그럼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가깝겠다. 그렇죠? 넘깁니다. 현은 흐려져가는 의식 속에서 자기를 부르는 하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 하고 들리는 포소리보다 더 가깝다고. 그러니까 포소리가 가까운데 더 가까운 소리가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교 그렇잖아. 쿵 하고 들려오는 포소리보다 더 가깝다고. 그 울부짖음이 가깝죠. 근데 이 포소리도 만만치 않게 가깝겠네. 비교했을 때 얘가 더 가까우니까. 얘도 가까운데 비교했을 때 얘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뭘 생각하느냐면요. 가까운 순서대로잖아. 라, 타나카. 답 2번. 이런 식으로 답을 찍는다고요. 별건 아니고. 무슨 말이겠죠? 재밌는 문제였으면 굉장히 재밌는 문제였어요. 이거. 이런 식의 문제도 출제될 수 있구나. 이렇게. 실제로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작년엔 이거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인데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무튼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 개념들 꼭 좀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소설의 서술 방식과 시점입니다. 이 말이죠. 여기서는 제가 여러분들 이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잘 보십시오. 이 작품의 시점은 솔직히 쉽습니다. 시점 문제거든요. 원래 소설에서는 이 시점 문제 잘 나와. 왜? 시점 문제는요. 소설에서밖에 물어볼 수 없습니다. 다른 데서 물어볼 수가 없어. 시점은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소설이다. 그럼 시점 문제는 충분히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해하겠지? 자, 그랬을 때 왜 쉽다고 하냐면요. 쉽지는 않죠, 솔직히. 여기 보면 알겠지만 그는 여가라고 돼 있잖아요. 이때 이거는 한자 안 썼는데. 이 여거든요, 이게. 근데 문제는 이 여가 나여자야, 나여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 대신에 내가 이렇게도 상관이 없다고요. 이게 맞다고요. 뭐야? 그럼 나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럼 시점을 따질 때 기억나시죠? 자, 잠깐만 말씀드리면, 자, 시점을 따질 때 크게 두 가지거든. 자, 시점을 따질 때 크게 두 가지라는 것은 뭐냐면요. 실제 처음부터 다시. 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시점은 중요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실제 본문에 있어. 본문에 문제를 끝으로 쭉 보면요. 개념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로 보시고요. 자, 우선 시점의 말뜻부터 출발합니다. 물어보면 수험생들이 답변을 잘 못합니다. 시점이 뭐게? 이렇게. 시점이 뭡니까? 이게 서술자의 위치야. 주인공이나 주인공을 내는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위치. 이것을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줘. 다시 시점 뭐라고요? 서술자의 위치. 됐죠? 그 서술자의 위치는요, 딱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 속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서술자의 위치가 작품 속이 될 수 있고, 서술자의 위치가 작품 밖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밖에 없어. 됐죠? 자, 작품 속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작품 속에 있는 시점들은 무조건 무슨 시점이야? 1인칭 시점입니다.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습니다. 무조건 뭐야? 3인칭 시점입니다. 이 말입니다.
가능하죠. 자, 이랬을 때 이 1인칭 시점도 크게 이렇게 둘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 둘이 뭐냐면 1인칭 주인공 시점, 두 번째는 1인칭 관찰자 시점, 두 번째는요 1인칭 관찰자 시점. 됐죠? 3인칭도 마찬가지로 둘로 쪼갤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 네 번째는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시점을 구분하는 방법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거 다 아실 테니까. 주인공인 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술자인 내가, 주인공인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쉽게 말하면 내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인공 아닙니까? 서술자인 내가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관찰자 됐습니까? 얘는요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친구. 얘도 마찬가지로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야 그럼? 어떻게 구분하지? 그러니까 구분법을 알아주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자 시점 문제는 소설 줘. 그렇지. 이 소설에 쓰인 시점이 뭡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으면서 시점을 구분할 수만 있으면 돼. 이해하시겠죠? 자, 합니다. 지금부터는요. 자, 우선 첫 번째 1인칭과 3인칭을 구분하는 방식은 뭐냐면요. 1인 시점은요. 본문에 누가 있으면 나 또는 우리가 있으면 1인칭입니다. 이거 알고 있는 거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다시 1인칭 시점이라는 것은 작품 속에 나 또는 우리가 있으면 된다고요. 그럼 3인칭은요? 없어야 된다고. 나나 우리가 없으면 됩니다. 됐죠? 자, 저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를 제가 왜 설명한 거냐면 이 여가 무슨 여자라고요? 나여자인 나라고요. 나. 그럼 얘 중에서 이쪽입니다.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렇게 따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요 글자가 중요한 거였어. 시점 따질 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주인공 시점과 관찰 시점을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요.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은요. 서술자인 내가 주인공인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나의 내면 심리 묘사가 가능 불가능?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은요. 이렇게 되는 거야. 주인공의 내면 심리 가 무조건 드러납니다. 근데 1인칭 관찰자 시점은요. 관찰하는 거잖아. 주인공이 자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알아 몰라?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다? 주인공의 내면 심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게 1인칭 관찰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인공이 지금 현재 어떠한 심리인지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요. 추측, 상상 이렇게 합니다. 됐죠? 아마 그럴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정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식의 방식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가 관찰자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도 마찬가지야. 잘 보십시오. 얘는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죠.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여기도 관찰이야. 이 관찰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모르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 한번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얘보다 더 모르겠다. 그렇죠? 둘 다 모르는데 얘는 진짜 모르겠다. 왜? 아예 작품 밖에 있잖아. 거리도 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그나마 옆에서 보면서 저런 심리인 것 같아 라고 어느 정도 추측 가능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주인공의 내면 심리. 당연히 알죠. 거의 서술자가 신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신, 절대자.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당연히 알죠. 근데 실제 주인공의 내면 심리뿐만이 아니라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다른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도 싹 다 압니다.
그게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여기 괜찮죠? 오케이.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거는 이런 소설이 많으니까 그냥 구분만 하면 되겠고요.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 예를 보십시오. 예하고 예.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어. 여러분들이 본 소설 중에서 내면 심리가 없는 소설이 있습니까? 3인칭 중에서? 저의 질문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읽는 소설 중에서 내면 심리가 없는 소설이 있을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냐면요. 그럼 결국 뭐다? 작가 관찰자 시점은 거의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실제 현실에서. 소설 문제 어떻게 내죠? 출제자가 소설을 쓰는 건 아니죠. 있는 소설 중에서 일부분을 발췌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작가 관찰자 시점과 관련된 소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소설이 없어. 그럼 출제자도 이것을 문제를 출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점은 4개지만 3개 정도만 있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즉 1인칭. 자, 본문 속에서 나나 우리가 없어.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무조건 뭐다?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해도 웬만큼 맞습니다. 만약에 이거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출제자가 아예 작정을 한 겁니다. 어차피 군무원 시험은요. 소설조차도 지문이 길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내면 심리가 드러나지 않은 것만 이렇게 골라서 문제 출제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 좀 힘들죠. 아무래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교재 쓸 때도 이 작가 관찰 차점의 사례를 잡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면 심리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찾아 써야 되거든. 어렵더라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요 정도.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반드시 뭐는 기억해라. 소설을 딱 봐. 시점은 여러분 스스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해하시겠죠? 끝.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이 작품 시점 뭐라고요? 1인칭. 근데 문제는 이 코라는 사람이 주인공이다. 읽어보면 결국 그래서 이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 소설은 자, 다른 개념을 설명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자, 다른 소설에서 소설을 어떻게 읽을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부수적인 인물인 내가 주인공의 성격과 사건에 대해서 소설. 답이죠. 이게 부수적인 인물인 내가라는 것은 뭐야? 결국 주인공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주변 사람입니다. 이 말 아닙니까? 나라는 인물의 주인공. 이 1인칭 주인공을 말하는 거죠. 아니라니까 관찰자라니까. 글 밖에 서술점은 3인칭이잖아. 얘는 무조건 틀리겠다. 전지전능한 이게 전지적 작가. 이것도 3인칭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1번밖에 답이 없죠. 그렇죠? 관찰자라고 했을 때 관찰자인 내가라고 하지 않고 부수적인 인물인 내가 이런 식으로 말도 쓴다. 그렇죠? 주인공이 이코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거야 뭐 충분히 본문 보시면 답 1번입니다. 이게 바로 1인칭 관찰자 점 아닙니까? 이게 관찰자야. 예? 아시겠죠? 참고로 이거는요. 작품 속의 내가 이거도 괜찮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고요. 됐죠? 끝. 넘어갑니다. 아! 수필이네. 자, 우선 여기 보십시오. 봤어? 오케이. 자, 우선 이것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소설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소설의 지문은 어떻게 읽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소설의 지문은 이렇게 읽어. 솔직히 간단해. 소설의 지문은요. 솔직히 소설 군무원 시험은 지문이 짧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문이 길질 않아. 지문이 이게 길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쭉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한 호흡으로. 근데 잡아줄 것은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그 잡아줄 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설의 지문 접근법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잡아줄 거는 잡아줘야 됩니다. 소설의 지문 접근법 이렇게. 자, 첫 번째 반드시 뭐는 잡으셔야 되냐면요 인물입니다. 인물. 괜찮습니까?
인물은 무조건 챙기셔야 됩니다. 인물. 나머지 없어도 돼. 나머지 없어도 돼. 인물이 거의 다야. 솔직히 지문이 짧을 때는요. 어떤 인물이 등장했는지만 딱 잡아주면 뜨죠. 그럼 실제로 잡으십시오. 자, 인물을 잡잖아. 여러분들 소설을 읽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인물을 잡잖아. 그럼 그 인물과 관련된 것이 다 잡혀집니다. 그러더라고요. 이해하겠죠? 자, 인물을 잡으시면은요, 그 인물이 어떠한 상황, 사건, 갈등에 처해져 있는지를 잡을 수 있다고요. 저 인물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건, 어떠한 갈등에 처해져 있는지까지 잡혀져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이게 원인, 결과, 인물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결국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아까 강조하면서 설명한 인물만 잡아! 의 말뜻은요. 결국 해당되는 이런 것들을 다 잡아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됐죠? 플러스 하나 더. 배경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설은 배경이 참 중요한 거 봤거든요. 공간이든 시간이든 그런 것들. 그럼 소설은 끝 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럼 여러분들, 자, 이건 수필이니까 이건 길어서 지난 시간에도 너무 오래 설명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이번 시간도 오래 설명하면 안 되는데, 자,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출발. 자, 에이코라는 인물은요, 에이코 무조건 또 나오죠. 인물은요, 알겠죠? 습관적으로 넘어갑니다. 인물의 고향이 어딘지 땡땡촌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땡땡촌이 공간적 배경인가 본데. 자, 들어봐서 경기 사투리인 듯하지만 빠른 말로 제재거릴 때는 영남 사투리, 썬이라고 할 때는 서부 사투리가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뭐야? 언어를 참 많이 하네. 하나, 둘, 셋. 아무튼 그런 사투리로서는요, 그의 고향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소설 주지만 문법 문제 출제할 수 있다?로 썼습니다. 도구나 수단이나 방법이니까. 출발. 쉬운 일본말도 있고요. 한문 글자도 좀 알고요. 쉬운 일본말도 알고 한문 글자도 좀 알고 중국말은 물론 꽤 하고 쉬운 러시아말. 와. 이것저것 숱하게 주워 먹은 것은 짐작이 가지만 그의 경력을 똑똑히 아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의 경력을 똑똑하게 아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이 말 괜찮죠? 오케이. 없었습니다. 이 말. 자, 그럼 그가 누굴까? 이 코겠지 뭐. 여가라는 것은 서술자인 내가야. 땡땡촌. 그가 1년 전쯤에 빈손으로 이웃이라도 오듯 후닥닥입니다. 이것도 문제였는데. 아무튼 자, 땡땡촌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그 이코란 사람은 내가 땡땡촌에 가기 1년 전쯤 빈손으로 이웃이라도 오듯이 후닥닥 땡땡촌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들었다는 얘기죠. 이코와 관련된 이야기를 내가 듣고서 지금 전달하는 게겠지? 뭐뭐다 한다니까. 생김으로 보아서 얼굴이 얼굴 날카로운 이빨, 날카로운 이빨. 뭐 동물이야? 눈에는 귀화람과 독한 기운이 늘 나타나 있으며 외양을 통해서도 그 이코의 인물됨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발록한 코에는요, 코털이 밖으로까지 보이도록 길게 몸집적으로 민첩하게 되었고요. 나이는 25, 40이 뭐야? 25좀 젊은 거잖아. 40은 웬만큼 나이가 많은 건데. 아무튼 임의로 볼 수 있으며 그 몸이나 얼굴 생김이 어디로 보든 남에게 미움을 사고 근접치 못할 놈이라는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이 말. 됐죠? 근접치. 여러분 교재도 근접치라도 있습니까? 그렇겠지? 근접하지겠죠? 근접하지. 알겠죠? 못할 놈이라는 생각을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아시겠지만 이거 어디 있어? 준말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한글만 뭐 준말에. 하다가 붙는 친구. 하를 기준으로 앞에 뭐야? 하를 기준으로 앞에가 비읍. 이라는 것은 안 울림 소리. 일 때는요. 어떻게 줄어든다고? 다 떨어진다고.
어떻게 줄어듭니까? 근접치입니다. 알겠죠? 근접치 아니야. 근접지를 쓰는 게 맞습니다. 저희 말 이해하시겠죠? 참고로 준말 중요한 건 맞아. 반드시 여러분들 준말 철저히 공부하셨으면 좋겠구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그의 장기는요. 투전이 일수. 노름이겠지? 싸움 잘하고 트집 잘 치고 잘 잡고 칼부림까지 섹시하게 덤벼들기 잘한 것이었습니다. 거의 개망나니 개쓰레기 뭐 이런 말입니다. 생김이 벌써 남에게 미움을 사게 거두기다가 하는 행동조차 변변치 못한 변변치는 맞다 그치? 변변하지 하랄 기준 앞에가 울림소리. 그때는 아만 떨어져서 변변치 맞다 그치? 땡땡촌에서 아무도 그를 대척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너무 딱 보기에도 그렇지만 하는 행동도 그지 같아. 누가 감히 이게 대적하겠습니까? 자, 넘어간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피했고요. 집이 없는 그였으나 네 집에 잠이라도 자러 가면 그 집 주인은요 두말없이 다른 방으로 피하고 이부자리를 준비해. 완전히 쓰레기네 이거. 이 땡땡촌에는 경찰 없어? 아무튼 그러면 그는 이튿날 해가 낮이 되도록 실컷 잔 뒤에 마치 제 집에서 일어나듯 늦으기 일어나서 주방을 정해서 먹거든요. 아침도 먹어. 짱인데 한마디에 사례도 없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구든 그의 이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는 그것을 퇴집으로 싸움을 시작했고요. 싸움으로는 반드시 칼부림을 했습니다. 동네의 처녀들이며 젊은 여인들은요. 이 코가 이 동네에 들어온 후부터 뒤부터 마음 놓고 나 다니지 못했습니다. 철없이 나갔다가 봉변을 한 사람도 몇이 있었습니다. 거의 개망나니 됐죠. 봐봐. 이 코 하나 잡았을 뿐인데 그럼 읽으면 읽혀주지 않습니까? 나 하나 잡았을 뿐인데 결국 나는 쉐점 때문에 잡은 거 아닙니까? 결국 뭐할 속이야? 이 코 속이야. 이 코 하나 잡았을 뿐인데 이 코의 외양을 통해서 거지 같다. 말투. 얘 진짜 여기저기 돌아다녔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행동. 거의 개망난입니다 이 말.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지문길이 어때? 요 정도의 지문길이면 좀 긴 편이거든요. 우리 소설에서, 우리 군문 쪽에서는요. 그래도 요 정도도 짧은 거 아닙니까? 제가 화면을 딱 2개밖에 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정상적인 소설은요. 보통 4개, 5개 들어가거든요. PPT 만들 때. 근데 기껏해 딱 2개 들어갔다는 것은 짧다란 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자, 인물만 챙겨. 다시 인물만 챙겨라고는 말씀드리지만 그 인물이 어떠한 상황, 사건, 갈등에 처해지는지 제일 마지막 어떻게 대응하는지까지만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읽으시라고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수필 들어갑니다. 2013년도 수필의 예네. 이게 수필입니다. 수필은 솔직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수필은 어떻게 읽으면 좋겠냐면요. 필자의 생각만 읽어줘. 알겠죠? 수필이라는 요 장르는요. 요것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필자의 생각. 됐죠? 수필은 뭐만 읽으라고요? 필자의 생각. 쉽게 말하면 본문 속에 드러난 필자의 생각이 뭐냐고. 그것만 잡으면 되겠죠. 굳이 하나 더 잡고 싶어? 그러면 다시 한번 글 쓴 목적 정도 잡아주시면 됩니다. 글을 쓴 목적. 이 2가지만 잡으면은요. 모든 수필은 끝납니다. 됐죠? 자, 가볍게 읽고서 그냥 답 찍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제목이 나무야. 나무는 덕을 지녔습니다. 그럴 때 나무는 주어진 분수에 만족해 할 줄 안다고요. 이게 안본지족이죠. 자신의 주어진 분수에 만족히 여긴다고요. 나무로 태어난 것을 탓하지 않는다고요. 그 주어진 분수니까 만족해 여기는 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 놓이고 저기 놓이지 않았는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문장이 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됐죠? 등성에 서면 햇살이 따사롭까 골짜기에 내려서 물이 줄까 해서 새로운 자리를 엿보는 일도 없습니다. 다 같은 내용이죠. 물과 흙과 태양의 아들. 누구? 나무죠, 나무. 물과 흙과 태양이 주는 대로 받고 후와 박, 불.
만족, 불만족을 말하지 않습니다. 두텁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얇다는 뜻이잖아. 만족과 불만족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렇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수필은요. 짧긴 하지만 뭐 잡으면 끝이라고. 얘 하나 잡으면 끝이야 이거. 솔직히 이게 전부야. 덕을 지녔습니다. 하나 더. 주어진 분수에 만족할 줄 압니다. 끝. 결국 요 한 줄이 다 만든 거예요. 다를. 대상이 인격을 부여하고 있죠. 덕을 지녔다는 것은 의인법을 썼다는 의미다. 이게. 이거 왜 썼을까? 이거는 요거 물어보는 겁니다. 이 필자가 이거 왜 썼을까? 나무처럼 여러분들도 주어진 분수에 만족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상에서, 즉 나무에서 인생의 기운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대상의 변화를 이야기하진 않죠. 대상 예찬 맞죠? 나무짱 이 말입니다. 나무짱 이렇게. 그러니까 답 몇 번? 3번.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필을 읽을 때는요. 딱 두 개. 필자의 생각 하나 더. 글쓴 목적. 글쓴 목적 싫어? 필자의 생각만 잡아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얘가 중요한 겁니다. 얘가 얘.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자 48번입니다. 자 이제 희곡. 자 희곡의입니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어차피 수필과 희곡 똑같습니다. 자 수필은 아까 필자의 생각을 읽으라 했죠. 이거. 자 근데 희곡은 여러분들 어떻게 정리를 하시면 좋냐면요. 얘는 소설과 똑같습니다. 인물 잡으면 돼. 그렇죠? 자 근데 실제로 여러분 사례로 나온 이 작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그래. 왜 그러냐면요. 지문이 짧아. 짧은 지문에서 여기에 즉 흔히 말하는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요 정도거든요.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괜찮습니까? 그런 문제인데 요거를 과연 여러분들 이렇게 짧은 지문을 읽으면서 과연 이 글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지금부터 합니다. 자 우선 참고로 이 작품의 제목은 뭔지 알죠? 맹진사 때 경사입니다. 자, 그중에서 김명종이 나오는데 잘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 실전에서 읽는 것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출발. 사두님, 이거는 김명종하고 맹진 사이 관계죠. 사돈이래. 아, 둘의 관계는 사돈이구나. 됐죠? 자, 다음. 혼인의 의식이란 자고로 엄숙한 것이며 인류의 대사입니다. 그렇죠. 혼인의 의식이란 자고로 엄숙한 것이며 인류의 대사. 인륜의 대사. 혹시 신랑이 불만이시라면 모든 것을 없던 것으로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지금 혼례 날이다. 결혼식 날이라고요. 근데 왜 그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지 잘 보십시오. 신랑이 불만이시라면 모든 것을 없던 것으로 하고 물러가겠습니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랑이 요게 이름이 김미연이거든요. 김미연. 요건 좀 알아두면 좋겠는데 김미연. 됐죠? 김미연. 됐습니까? 그랬더니 맹지사 아이고 안율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지?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결혼식 날이야. 근데 신랑이 왔어. 근데 결혼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들어갑니다. 자, 이때 실심해. 실망해서 이 정도의 뜻이거든요. 정확한 말뜻은 사전 차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근심과 걱정으로야. 그냥 말로 그냥 설명합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맥에 빠지고 마음이 산란하여지다. 실망 정도. 됐죠? 아무튼 돌아오는 참봉을 쫓아갑니다. 참봉! 참봉이 어떻게 왔냐면 실심해 돌아오느니야. 뭔가 가서 일을 뭔가 막 했는데 잘 안 됐나 봅니다. 그렇죠?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맹진사의 명령에 의해서 참봉이 갔다 온 거야. 됐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정도의 문맥을 잡을 수 있을까? 이거 걱정이다. 지문이 짧다고 해서 결국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요 제공되는 정보가 그만큼 적겠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 작품 몰라.
그럼 이거는 무조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땡땡땡 말을 못하는 이유는 뭘까? 안 됐으니까. 뭔가 잘 됐으면 실시 이것 때문에 잘 됐으면 좋아 죽겠다면서 맹진사가 막 가서 이야기했겠죠. 참봉! 그랬더니 맹노인이. 맹노인 누구냐면요. 맹진사의 아빠 맹노인. 약간 정신병자 정도? 약간 치매기 있는 노인? 요 정도의 느낌입니다. 신부 데려오게 내 마지막 형사인 이 초래랑 내 손으로 올려야겠다. 오냐? 너희들도 그걸 바랬던 모양이지. 에이 그렇다고 진작 말을 해야지 않냐. 자 참봉 됐죠. 그럼 결국 잘 보십시오. 맹노인은 지금 이제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자 결혼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됐죠. 결혼을 서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맹노인은 결혼을 서두르고 있고 잘 보시면 알겠지만 맹진사와 참봉은 계속 결혼을 딜레이 시키길 원한 거죠. 됐죠. 그 정도의 장면이라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참봉이 맹노인한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오고 지시문이죠. 어유 진사님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합니다. 어유 진사님 이 정도겠죠. 느낌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문맥성 봤을 때 답 몇 번? 1번. 요 정도로 설명할 수 있으면 화내는 건 좀 그렇죠. 그렇죠. 역정내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 몇 번? 1번입니다. 이렇게 답을 찍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실제 제가 봤을 때 이거 빈칸 추론 문제 참 어려워. 지문이 짧아서. 그럼 우선 자 밑에 살짝만 보시겠습니까? 그럼 훨씬 더 이야기가 편해. 자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 딸이 가뿐이고요. 몸쪽은 이뿐이거든요. 맹진사의 진짜 딸은 가뿐이야. 그리고 몸종이 있습니다. 이 딸의 몸종이겠지? 이뿐이라고요. 근데 정말 악질적인 여자고 착한 애야. 그것을 누가? 아까 김면이라고 말씀드렸죠. 김면이 안 거야. 몰래 와서 본 겁니다. 김면이 소문을 내죠. 예를 들어서 가뿐이하고 결혼하는 신랑이 장인이야 이렇게. 어떻게 저분이 입장에서 자기 남편이 장인이라고? 못해. 그래서 자기 아빠 쫄라가지고요 결혼 못하겠다고 막 때렸습니다. 그래서 가뿐이는 먼 곳으로 가고 보내고 이쁜이를 마치 가뿐이인 것처럼 속여서 성례를 시키려고 하는 거야. 결혼을. 근데 문제는 결혼날 누가 왔습니까? 정상적인 신랑이 온 거야. 또 얼굴도 잘생기고 뭐 등치도 좋고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입장에선 맹진사 입장에서 뜨끔한 거지. 왜? 딸 없잖아. 예쁜이가 대신 결혼하겠다고 치장 다 하고서 준비하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황해서 빨리 가뿐이 데려오라고 아마 참봉을 시켰을 거야. 근데 잘 안 됐을 거야. 등등등입니다. 그럼 훨씬 더 이야기 편하죠. 그러니까 맹진사는 참봉 입장에서는 결혼을 딜레이 시키고 싶어 한다고. 연기. 근데 맹눈이 자꾸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결혼시키겠다고 하니까 아유 진사님 이 정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자 48번 희곡까지 설명해 봤고요. 근데 희곡은 간단합니다. 뭐가? 그냥 소설처럼 읽어주면 돼.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거 들어갑니다. 자 다음 시간은 뭐 할 거냐면 오호 고전문학이네. 자 14강이고요. 고대 가요부터 시작해서 민속극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문제 먼저 풀고 강의를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지?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